개인 파산 신청자의 86%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하고요. 특히 60대가 거의 40% 정도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키플로우가 없어졌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저는 법무비난 중에서 회생파산 그리고 교통사고 영역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 박기태라고 합니다. 최근 제2의 IMF라고 느낄 만큼 경기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자영업자들 경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건 모두 잘 아시고 계세요.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통계청 따르면 지금 2025년 1월 기준으로 자영업자 수가 550만 명인데 두 달 새에 20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게 뭐 겨울이라서 좀 줄어들고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지금 IMF 위기 당시에도 자영업자가 59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IMF 위기 때보다도 자영업자가 더 많이 적은 상황, 많이 줄어든 상황. 체감으로 안 그렇잖아요. 당시에보다 지금이 되게 자영업자가 많은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게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월별 소비자 심리지수 CCSI라는 게 있는데, 이 계엄 전에, 그러니까 11월 뭐 이럴 때는 안정적인 흐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100일, 100 그 지수인데 100일 100 정도였는데 계엄 딱 하자마자 바로 88.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얼마나 뭔가를 어떻게 돈을 써서 뭘 사려고 하냐라는 거를 통계로 만들어 놓은 지수인데, 88, 1월에 91, 2월에 95, 그리고 3월에 93 이런 식으로 지금 계엄 이후에 그 전에는 약간 100을 살짝 넘어가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신용카드 이용액인데, 계엄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 직후주에 한 주 만에 26%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냥, 특히 이제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전 세계적인 이유도 있고 뭐 금리, 환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제 약간 트리거가 된 거죠. 계엄 사건 이후로 그 12월에 계엄이 일어난 뒤로 물론 하루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거냐면, 이 사회가 좀 불안한 사회다. 내가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돈을 좀 묶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데이터로 드러나는 거고, 저는 현장에서 보면은 또 더 큰 문제들도 있어요. 뭐냐면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자영업자뿐이 아니라 뭐 어쨌든 이게 기업이 돌아가고 나라의 돈이 돌아야 이제 자영업자들이 또 돈을 벌 수 있는 걸 텐데, 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묶였습니다. 제가 투자에 관여한 건에서만 해도 거의 2조 정도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투자로 들어오게 된 건 중에 막히게 된 거, 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직접 알고 있는 건만 해도 2조 정도의 투자가 무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외국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외국에서 보기에는 이 나라가 이제 불행한 나라 혹은 또 불안정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불안정한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뭐 이렇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가도 되게 낮게 평가받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것도 좀 적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사실은 30-40년 이상 민주화된 상태로 정치적인 안정 상태였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막 싸운다 하지만 사실 뭐 큰 문제가 없이 최소한 뭐 거의 87년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지금 거의 한 30년간 유지가 돼 있단 말이죠. 40년간 이 유지가 돼 있는 상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사실 한국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없어진 그런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 외국 클라이언트한테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고 의료 관련 자격이 있고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 왜 그런 사람을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경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계엄이 일종의 해프닝인 거야. 그날 당일날 뭐 그냥 계엄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국회에서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냥 끝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고 해프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 보기에는 계엄령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우리나라 약간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보면 되게 간단하거든요. 마셜러. 그러니까 군사법으로 모든 거를 통제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셜러 상황이 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여긴 지금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탈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련 자격
집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뢰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몇 주 몇 달 뒤에는 이제 사람들도 외국 사람들도 아 그런 건 아니었구나라 그리고 저거 잘 종식이 됐구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의구심, 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구나라는 의구심이 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 투자 들어올 것도 굉장히 많이 꺾이게 됐고 그러다 보면 돈 자체가 적게 돌게 되고 돈이 적게 돌게 되면 당연히 경기는 침체되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게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지금 공실 자체가 엄청 많잖아요. 여기 좀 채널에서 많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아파트 상가 이런 데들이 지금 공실이 되게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아무리 공실이 많아도 1층 공실은 별로 보기 힘들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디 지나가는데 1층에 공실이 있다. 이 동네 망했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1층에 공실이 많고 임대문이 붙어있는 가게들이 뭐 사실 엄청 흔해요. 신촌 이대야 말할 것도 없고 홍대만 해도 굉장히 흔하잖아요. 전통시장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분들이 아마 서울에 계실 텐데 지방은 이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2024년 말에 광주 전남대 인근 상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가장 큰 상권 중에 하나인데 이 상권의 대형 상가 공실률만 38.7%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른 상가는 더 하다는 거죠. 공실률 자체가 전남 같은 경우에 공실률 자체가 40% 가까이 되는 엄청난 상황인 겁니다. 서울도 제가 명확한 통계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서울도 제 체감상으로는 뭐 20%가 넘어가지 않을까. 이 정도로 공실률이 엄청 많다는 건 그만큼 완전히 망한 자영업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난해 광주에서만 26,000명 자영업자가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거의 도산 상태에 처하게 되고 그러면 단순히 한 분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한테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또 도산 상태가 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우리 사회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부채도 그런데요. 자영업자 대출이 지금 얼마일 것 같으세요?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말이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대출 받으신 걸 가지고 자영업에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그런데 그런 분들 다 빼고 그냥 자영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이렇게 받은 대출만 1,000조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연체된 게 18조가 넘고 곧 20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퍼센트로 보면 1%가 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죠. 2% 정도인데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조 원이 연체됐다. 보통 이 자영업자 대출의 특징이 담보가 안 걸려 있거나 담보가 적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2조는 연체가 시작됐다는 건 확률적으로 갚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할 얘기의 큰 주제이기도 하지만 연체를 안 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안 지려고 하고 빚을 졌을 때 연체를 안 하려고 하고 개인 빚을 끌어서 갚고 뭐 카드 돌려받기려고 이렇게 해서 갚으면서 버티려고 하지 연체 상태가 되게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체가 20조가 연체란 얘기는 우리 지금 경제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자영업자들이 도산의 기로에 이른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정부가 이거에 따라서 뭐 특례 채무 조정 이런 거고 새 출발 기금 뭐 이런 거 하긴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는 뭐 개인 파산을 할 수도 있고 개인 회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파산하면 모든 게 끝나고 앞으로 이제 사업 못 한다고 거의 생각을 하게 되고 회생은 뭔지도 잘 몰라요. 대부분의 경우에. 저도 몰랐어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회생이라는 게 뭔지 그 개념도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회생이 뭐고 파산도 뭔지 제가 사실 피디님도 방송집 그 질문지 보면 회생이란 말이 안 들어가요. 아마 회생이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고 버티고 돌려막기 하다가 결론적으로 본인이 뭐 만들어 놓은 법인 그다음에 뭐 개인 사업자 여기가 붕괴됨과 동시에 본인 개인의 신용까지 붕괴되고 이 본인이 신용이 붕괴될 때 마지막으로 뭐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돈을 빌리다 빌릴 데가 없으면 마지막으로 빌리는 데가 가족하고 친구한테 빌립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돈을 갚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걸 테니까 이 상황에서 돈을 빌렸는데 갚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실은 맨 처음 빌린 곳이라면 갚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빌리다 못 빌리는 사람이 빌린 돈이면 사실 그건 갚긴 되게 어렵겠죠. 이 못 갚는 돈들이 결론적으로 가족과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못 갚게 되면 이 가족과 친구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란 게 웃긴 게 신용도 없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노숙인이 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거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노숙인이나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게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문제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신용도 없어서 뭘 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사기를 치고 그리고 일확천금에 빠지고 도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도박, 절도, 이걸 넘어서 막 강도, 납치, 실제로 모든 통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7년 IMF 시절에 97년, 9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범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을 봐도 경제가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 범죄율은 거의 비례해서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받게 된다는 얘기랑도 동일한 거고, 우리 사회가 불안전한 상황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경찰에 돈을 많이 투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가 불안전하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금은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시 악순환의 고리, 사람들이 빚을 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빚을 지게 되고 빚을 못 갚게 되고 이것 때문에 범죄율이 올라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지 부담도 늘어나고, 그러면 국가는 세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사회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외국에 나간 사람도 늘어나고 투자도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돈은 더 줄어들고 경기는 더 어려워지는 이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고요. 솔직히 정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대선 이후에도 바뀌진 않습니다. 이미 저희는 이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아무리 빨리 회복을 해도 2, 3년간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2025년부터 파산하는 5060 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실 제가 볼 때 제일 심각한 두 개의 우리나라 취약 계층이 있습니다. 60대 노년층이 있고요. 20대, 30대. 이 두 계층이 있는데 둘 다 나름대로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일단 5, 60대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 말씀을 드리면, 지금 5, 60대 장년층 파산율, 노후 파산, 그다음에 뭐 이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지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따르면 개인 파산 신청자의 86% 이상이 50대 이상이라고 하고요. 특히 60대가 거의 40% 정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분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잘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없어졌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일 거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자영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것이 뭐 20, 30대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흔히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자영업자 모델이 뭐 50대까지 회사를 열심히 다니다가 명예퇴직하고 치킨집 차린다 뭐 이런 게 제일 흔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5, 60대에 자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고, 또 5, 60대에서 또 다른 회사를 다니던 이 어떤 캐시플로우가 없어지면서 또 문제가 생기고, 이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표상 파산자의 거의 80% 이상이 50대 이상인데 또 자산을 보잖아요. 그러면 50대 이상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 대부분은 아니고 뭐 한 거의 7, 80% 이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뭘 드러내는 거냐면 이 사람들이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데 뭐 어때? 자산 팔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저같이 특히 자산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산 많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게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자산은 대부분 부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자산은. 아무리 부자라도 현금으로 뭐를 무슨 부동산을 산다 이런 건 대부분 연예인들밖에 없습니다. 연예인들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나 부채가 많고 부채에 대해서 이자 부담이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못 만들어내니까 이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자산을 유지하지 못하게 돼서 파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부동산이 있고 자산 시장이 유지가 돼 있습니다만 5, 60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붕괴가 된다는 말은 자산들이 헐값에 시장에 털어져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들이 헐값에 시장에 나오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20대, 30대가 그럼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겠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 뭐 강남 이런 몇 군데의 특정한 프리미엄이 있는 시장은 그렇게 붕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미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상태이고요. 그렇죠. 태반이
공매나 경매를 토대로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고, 점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또 악순환의 골인데,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있던 부동산 자산들이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헐값에 경매나 공매로 나오게 되고, 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부동산들이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거래 가격도 또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산들이 헐값에 나오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국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채보다 자산이 더 적은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더 많은 경우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채 연체가 되고, 부채를 갚지 못하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융권에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산자만 보기에는 파산 상황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상황이 나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낫다는 말이, 물론 파산은 굉장히 최악의 상태이겠지만,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때 파산을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파산을 제때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빚이 1억일 때 파산을 해서 털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빚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새롭게 사업을 하고 새롭게 투자를 하고 돈을 또 빌리고 돌려막기를 하고 고이율의 대출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점점 더 늘어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파산을 하게 되면 사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이제 60대가 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보통 자녀 교육이나 그리고 뭐 주택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대출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소득이 줄어들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다가 부동산 자산 가치는 하락을 하니까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30대의 어떤 파산, 회생, 20, 30대의 경제적 문제도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린 나이에 어떤 경제적인 무능함 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확 겪어버리면, 이분들이 자포자기해버리면 국가에 정말 엄청난 악영향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주식, 코인, 그리고 약간 뭐 인터넷 도박 이런 걸로 인해서, 아니면 뭐 다단계 투자를 빙자한 일종의 사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 30대 분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파산 회생 신청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파산 회생뿐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뭐 경제적으로 문제를 겪어서 범죄로 나가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현실에서 되게 많은데, 이런 분들의 구제도 필요하겠지만 50, 60대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분들을 어떻게든 구제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떤 식으로든 끊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OECD 최고 수준의 어떤 노인 빈곤율인 상태고요. 또 공적연금 이런 부분도 되게 미흡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좋은 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사실 윤석열 정부 때 드러났죠.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의 특징은 공공의료 비중이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OECD에서 최저로 적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 뭐 영리 추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영리병원이 없고 공공병원도 없는 거예요. 다 반관반민 같은 상태로 모든 의료기관이 돌아갑니다. 그거를 실제적으로 감독 감시하는 기관이 연금보험관리공단과 심사평가원, 심평원과 공단 둘이서 사실상 반관반민처럼 돌아가게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균형이, 아슬아슬한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던 게 우리나라 의료 상태거든요. 그런데 영리병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고서라도 뭔가를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길도 없고, 공공이 없다 보니까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이면 또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하는 이런 애매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애매하게 만들어진 균형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득을 얻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점을 모르다가 이번에 사실은 터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지금 발생하냐면, 다들 겪으셨을 거예요. 다들 겪으셨을 건데, 응급실을 가도 치료를 못 받고, 제가 뭔가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아예 없는, 어떻게든 뭐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야 어떻게 뭐 빨리 수술 일정을 잡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기다가 지금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님들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피로가 누적되고 있고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럼 전공의 분들은 행복하냐? 아니, 전공의 분들은 이제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 연관된 일들을 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타격을 누가 직접적으로 받겠습니까? 노년층이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층들이 의료보장이 된다고 믿어왔던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고,
거기다가 국민연금 이런 비율도 연금의 비율도 연금만 갖고 먹고 사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적고 연금의 공적연금의 비중도 굉장히 낮고 거기에 국가 경제는 성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나는 자산을 갖고 있으나 이자만 자꾸 나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이런 노년층들 이런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들은 현재 자산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겁니다만 이분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국가가 또 엄청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한테 지금 예정돼 있는 미래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빚 1억 갚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사람이 쓰려고 그러면 1억 순식간에 쓰거든요. 정말 1억 쓰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한 달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달이면 1억을 쓰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돈입니다. 제대로 자산을 늘리지 않아도 뭐 좀 필요한 거 좀 사고 하면 1억이 그 정도로 1억이 별거 아닌 돈인데 1억을 갚는 게 일반적인 직장인이 1억을 갚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자, 보시면 그냥 계산해 보시면 간단해요. 보통 요즘에 되게 싼 정도의 금리가 한 5% 정도 합니다. 뭐 3% 때도 뭐 신용이 좋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반면에 뭐 7, 8%도 많아서 5% 정도면 괜찮은 금리예요. 5% 금리로 1억 원을 빌리면 연 이자가 500만 원이죠. 연 이자가 500만 원이고 그럼 한 월 40만 원씩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빌릴 때 원리금 상환하죠. 그러면 보통 원금 갚는 부분들이 또 여기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세전 500만 원을 벌면 되게 많이 버는 거예요. 통계상 세전 500만 원이면 뭐 정말 어지간한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아닌 이상은 세전 5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버는 소득자입니다. 세전 500만 원이면 세후로 한 4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420만 원 정도에서 원리금을 갚는 것만 100만 원을 갚는 거예요. 그러면 320만 원 정도가 남게 되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연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보존 기간이 있다거나 안 갚고 있는 기간이 있다거나 이래 버리면 복리 효과 때문에 이자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닌 돈일 수 있어요. 월 40 낼 수 있지 뭐 리스하고 뭐 렌트에도 그 정도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10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총 상환액이 1억 4천, 1억 5천이 됩니다. 거기에 또 무슨 문제가 있냐냐? 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이게 계산해보면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세후 420만 원을 벌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살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살다 보면 누가 아플 수도 있고 뭐 부모님이 아프든가 애가 애 무슨 뭐 교육비 이런 거든 뭐든 하여튼 돈이 한 번에 많이 들어가는 일들 이 살다 보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서 한 번이라도 못 갚게 되면 신용정보가 뭐 보통 대형은행 같은 경우 한두 번 못 갚는 것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연체를 한 2달 이상 하게 되잖아요. 그럼 신용점수가 확 떨어집니다. 신용점수가 확 떨어지면 현재 있는 대출의 유지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대출을 일으키는 게 거의 힘들어집니다. 거의 힘들어진다는 말은 이 5%를 그래서 내가 신용회복을 하기 위해서 이 5% 대출받은 거에 돈을 어디서 딴 데서 빌려서라도 넣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이때는 15%, 17%를 빌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최대 이율이 19.9%인데 지금 카드론 같은 경우는 보통 14.9%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체가 한두 달 생기게 되면 14.9% 갚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이자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전 500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가 그런 사람들은 보통 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비도 많아요. 당연히 세전 500을 버시는 분들은 학교도 좀 뭐 사립학교라든가 좀 좋은 데를 보내려고 하고 밥을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배달 한번 시켜 먹으면 보통 한 2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 치킨도 2만 원 넘으니까 한 달에 요즘엔 4끼 배달시켜 드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한 달이 30일이니까 그중에 한 15일 절반만 15일만 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리고 한 번에 3만 원씩 한다. 이것만 50만 원. 근데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만 그것도 절반을 먹는 게 50만 원이고 1인 가구, 2인 가구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을 봐서 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식대만 따져도 인당 보통 하루에 3, 4만 원은 잡아야 돼요. 그럼 식대만 100만 원. 거기다가 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든 월세를 내든 이걸 유지하는데 또 5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관리비까지 하면 대부분의 사람 여기 보시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심지어 자가라고 하더라도 그 이자까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 주거비로 쓰시는 게 1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들이 흔할 겁니다. 관리비로 뭐 2, 30 나오는 아파트 어지간하면 나오죠. 그러면 1인 식비 이게 지금 2인, 3인 가족인 경우에는 그거보다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식비랑 주거비 그리고 뭐 무슨 아주 기본적인 무슨 교통비 뭐 지하철 뭐 택시 안 타도 그런 비용들만 해도 그런 분들은 한 달 3, 400 이상은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월 100을 갚는다. 이게 이 다 계속 그렇게 계산이 잘 되면 되겠지만 조그마한 일 하나만 터져도, 내가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아도, 조그마한 일 한 번만 터져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 1억 원을 빌리면 사실 갚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안정적으로 월 뭐 세전으로 500, 600 이상 버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내가 자영업자라면, 그리고 내가 자영업자가 아니라도 그런 자영업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1억 대출을 갚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오히려 1억 대출이 더 큰 빚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플럭추에이션 있잖아요. 이번 달은 잘 돼도 다음 달은 안 됩니다. 이거 변호사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안정적으로 월 400만 원이 들어오면 그 안정적으로 들어오니까 사실 어느 정도 여기서 저축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 달은 2천이 들어왔어. 근데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손가락 빨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아예 매출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매출에서 비용을 빼보면 이번 달은 2천인데 다음 달은 없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웃긴 게 뭐냐면, 2천을 결과적으로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파티도 한번 해야 되고, 좀 약간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그걸 위해서 뭐 술이라도 한 잔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을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버는 돈이 많더라도 쓰는 돈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되면 연체가 늘어나고, 연체 못 갚다 보면 신용 등급이 또 떨어지고, 그래서 또 신규 대출이 어려워지고, 또 이런 악순환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1억 원 대출을 갚기가 매우 어렵다. 거기서 또 이것도 있죠. 금리 변화가 있어요. 기준금리가 2024년에 1.2%였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가 넘죠. 기준금리는 사실 많이 낮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대출 금리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거의 1.8%, 9%로 빌리던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그게 4.5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갚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1억 원 대출하는 사람이 월 상환금, 변동금리 이런 분들은 월 상환금이 50%, 60%씩 막 늘어나고, 이자만 해서 전 거의 2배가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또 계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뭐 40대 자영업자, 저희 고객 중에 한 분 보면 22년에 3.5%로 7년 만기로 해서 변동금리로 1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2024년에 금리가 6%로 상승을 했고, 월 상환금이 원래 168만 원인데 253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익 감소로 3개월 연체가 됐고, 3개월 연체가 되면 바로 신용등급이 한 150점 확 떨어집니다. 150점 떨어지니까 추가 대출이 안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개인회생 신청으로 들어서게 된 건데, 이분이 그나마 저희를 빨리 찾아와서 다행이지, 잠깐만 더 버텨서 만약에 회생을 안 했으면 빚이 2억 됐을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이럽니다. 5천만 원 대출 있으면 눈 깜빡하면 7천 되고, 7천 눈 깜빡하면 1억 된다고. 그러니까 돌려막기, 뭐 카드론 이런 거 시작되면 사실상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복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해서 극복하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적다.